일단 1번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풀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2번 풀면서 우리 기체 법칙을 보일러 법칙, 샤를레 법칙 문제에 맞춰서 그때그때 뽑아서 꺼내서 써도 돼.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그러니까 뭐 보일러 법칙을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PV는 일정 쓰면 되는 거고, 샤를레 법칙을 쓰고 싶으면 T분의 P는 일정 쓰면 되는 거고, T분의 V죠. T분의 V는 일정 쓰면 되고, 아보가드로 법칙이 쓰고 싶으면 N분의 V는 일정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PV는 nRT 이상기체 형태방정식이라는 걸 정리한 이상 여기에 맞춰서 푸는 게 사실 제일 좋을 테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2번부터 한번 또 같이 계속 보면요. 2번에서는 실험 그러니까 일단 위에 표는 일정량의 기체 X의 압력과 온도에 따른 부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정량의 기체라는 뜻이 뭔 소리냐면 N, 즉 몰수가 일정할 거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몰수가 일정할 때니까 이럴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 거냐면 N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넘겨. 그러면 T분의 PV 이렇게 넘겨질 겁니다. R은 그냥 지워. 어차피 비교할 때 쓰는 거니까 R은 어차피 지우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요. 가는요. P가 1이고 T가 273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피가 V1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현재 273분의 V1 몰이 되는 걸 겁니다. 그쵸? 왜 N으로 나타냈냐면 얘네 모두 다 N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얘네 주어진 걸 통해서 N 값을 구해서 그게 서로 같다라고 두기 위해서인 거죠. 그치? 그게 일정량의 기체가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의 비교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걸 여기서 뭘로 잡으면 몰이 전부 다 동일한 거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는 압력 P가 2니까, 그리고 T가 273이니까, 그리고 부피도 V2니까 이건 나름 스킬이라면 스킬인데 T가 27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띠꺼우면요 273을 1, 546을 2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훨씬 편해지지. 숫자 자체가 생긴 게 편해지지.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그러면 얘는 273분의 2V2 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P가 1이고 T가 546이고 부피가 그러니까 V가 V3니까 그럼 얘는 546분의 V3가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V1은 2V2란 얘기가 될 거고, 그쵸? 그리고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는 2분의 1 V3라는 소리잖아. 그쵸? 이 세 개가 모두 같으려면 전부 다 273만 곱하면 이렇게 바로 식을 간단히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만약에 내가 273, 546이니까 이걸 그냥 B로 1대 1대 2 이렇게 써서 1, 1, 2를 대신 대입했으면 처음부터 되게 편하게 생긴 걸로 그대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상태로 쓰면 되니까 다 해결돼요. 기억, 니은 거 이미 그냥 바로 해결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쵸? 자, 그리고 디귿은 2V2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V2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실험 나만 보면 바로 나와요. 왜냐면 2기압이라고 했는데 실험 나에서도 그 2기압이었고요. 그리고 디귿에는 546K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는 273K였거든요. 그러면 압력은 일정한 상태로 온도가 2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부피는 2배가 되겠죠. 2V2. 이 정도의 해결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우리 항상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PV는 nRT를 적절하게 변형해서, 보통 그 적절하게 변형은 n은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가장 보편적일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하려면 식을 n은의 형태로 가공을 하고 그걸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쓸 때가 가장 보편적일 건데, 그 다음 이제 3번 볼게요. 3번은
그림은 서로 다른 온도 T1과 T2에서 일정량의 헬륨 기체에 대해 압력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일정량의 헬륨 기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도 전체 몰수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전체 이제 다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이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작아진다라는 형태의 그래프인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하거든? 근데 같은 압력일 때 더 큰 부피를 갖는 건 T1이랑 T2 중에 어디에서예요? T2에서죠. 그러니까 T2가 지금 같은 압력일 때 더 큰 부피를 갖는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그쵸? 왜냐면 같은 압력일 때를 비교하려면 B랑 C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B랑 C는 같은 X축의 지점의 상에 있는 거니까. 그때 같은 압력인데 B의 부피가 더 커. 그러려면 B의 온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2가 T1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런 얘기가 기억이 되는 거고. 니은 A에서 C로의 변화. 자, A에서의 C로 변화는 뭐예요? 온도는 동일한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A에서 C로 변하잖아. 그럼 뭐야? 보일 법칙 맞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의 변화는 얘는 뭐예요? 같은 압력이니까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온도가 변하는 게 B에서 C로 변하는 거잖아. 그럼 샤를 법칙 맞잖아요. 자, 3번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요. 자, 4번. 그림은 1기압에서 일정량의 기체 X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보이는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놓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V1은 현재 그 V1에서의 절대 온도는 273도가 되는 거고요. V2에서의 절대 온도는 373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서도 일정량의 기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N은 일정하다가 또 여전히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럼 식을 만들어 보면 얘는 N은 T분의 PV가 돼 또. 근데 거기다가 문제에서 P가 1기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P도 지워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N은 T분의 V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면 부피가 V가 V1이었던 지점은요. T가 273이기 때문에 이때는 몇 몰이 되는 거냐면 273분의 V1몰이 될 거고요. V가 V2인 지점은 T가 373이 되기 때문에 N은 373분의 V2 이렇게 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 놓은 뒤에 거기다가 주어진 것들을 각각 대입해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N으로 정리했었냐면 문제가 일정량의 기체라고 얘기했으니까 몰수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하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두 N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기억이 정리가 되는 거죠. V2는 273분의 373 V1이 되는 거죠. 벽에 붙어 있으니까 졸려? 추워?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0.5기압에서 0도씨일 때 X의 부피는 2분의 V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1기압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0도씨에서의 부피가 1기압에서 V1인 거죠. 근데 같은 온도인 0도씨를 기준으로 0.5기압이 됐으면 기압이 절반이 된 거잖아. 기압이 절반이야. 그럼 부피가 2배겠지. 그건 저 관계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다 똑같다고 했을 때 기압이 2배면 부피는 절반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V1 맞겠지. 그 다음에 디귿
2기압일 때 직선의 기울기는 546분의 V1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한번 구해볼게요. 자, 2기압이 되면 T가 273일 때 V는 아니야. 그냥 그걸로 구하면 되는 거 맞네요. 일단 적어볼게요. T가 273일 때 V가 2V 죄송합니다. 야, 근데 2분의 V1이 아니라 2V1이었던 거죠, 위에 게. 그치? 그리고 지금 이게 2분의 V1이어야 되는 거죠. 그치? 2기압일 때가 되면 2기압일 때면 오히려 이제 부피가 절반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가 2분의 V1이 돼야 되는 건데 T273일 때 2기압이라면. 근데 어차피 T가 0일 때 절대 0도의 부피는 어차피 몇이에요? 무조건 0이거든요. 그럼 기울기는 이 두 개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X축 변화량 273분의 Y축 변화량 2분의 V1 이렇게 될 테니까 기울기가 546분의 V1이 되는 게 맞네요. 구해보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구해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V1과 V2를 이용해서 되어 있는 거라면 요 점하고 요 점을 다 2기압일 때로 옮겨서 구해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V1만 가지고 하는 식이니까 여기와 이거 이렇게 두 지점을 이용해 주는 거고. 그렇지? 어차피 그 두 개는 같은 값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기억에서 어차피 V2랑 V1의 관계식을 구했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려면 풀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5번. 5번은 다음은 일정량의 헬륨 기체, 이것도 일정량의 헬륨이네요. 그러니까 N은 일정하다. 계속 거의 모든 문제가 N은 일정은 다 쓰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이상기체 상대방 jam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다 똑같은 건 지워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것 중에 이렇게 하나는 놔둬야, 남겨둬야 서로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써줄 수 있거든. 보통 그러기 제일 좋은 게 N입니다. 왜냐면 N이 어차피 일정할 거라면 N은으로 식을 표현해 두는 게, 그러면 몰수를 어떻게든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게. 그래서 5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쓸 확률이 높지만, 일단 뭐 그냥 그대로 둔다고 치면 얘도 그러네요. 그림은 일정량의 헬륨 기체의 압력에 따른 압력과 부피의 곱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N은 T분의 PV 정도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A는 P가 몇이고 V가 몇이 되냐면요, A는 P는 어차피 1이에요. 그치? 그리고 P가 1이기 때문에 V도 1일 겁니다. 그래야 PV가 1이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T를 몰라. 그러면 얘 T를 미지수로 잡든지 어떻게든 N쪽을 표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미지수로 잡아봅시다. 얘를 T를 그냥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T분의 1이 돼요. 그쵸? 근데 일정량의 헬륨이기 때문에 몰수는 B에서도 T분의 1이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근데 B에서는 P가 몇이냐? P가 2예요. 근데 PV가 1이기 때문에 V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PV는 1이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그냥 똑같이 T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게 다 나올 거예요. 그쵸? 저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N은 T분의 PV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점 C로 옮겨가 볼게요. 점 C는 P가 3입니다. 그리고 PV가 2이기 때문에 V는 3분의 2예요. 근데 얘도 여전히 N은 T분의 1이어야 될 거거든. 그쵸?
그러면 이걸 저 식에다 대입하면 T분의 1은 TC분의 이거는 C에서의 절대온도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TC분의 이 둘이 곱한 PV, 즉 2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의 온도는 2T가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래야 얘가 2T분의 2가 되면서 T분의 1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N은 T분의 PV라는 식에다가 다 대입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기억, 부피는 A에서의 B, 부피 있으니까 그대로 비교해 주시면 되고, 디귿, 온도는 C에서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온도는 C에서가 가장 높은 거 맞고요. 니은 같은 거, 밀도는 어떻게 비교해 주면 됩니까? 자, 여러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은 지금 모르지. 근데 어차피 다 헬륨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일정량이니까 몰수가 다 같거든요. 같은 물질이 몰수가 같으면 질량은 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밀도의 비는 결국 뭐야? 밀도가 더 큰 쪽은 부피가 더 작은 쪽입니다. 그냥 질량은 다 똑같은 상태가 되니까. 그렇잖아. 다 헬륨이고 다 일정량, 다 같은 몰수니까. 그게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6번 할게요. 지워도 되지? 자, 6번은 그림 가는 일정량의 기체 A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여기서도 또 일정량의 기체를 쓰고 있긴 한데 일단 얘 PV는 NRT도 적어놓고, 그러니까 기체 문제는 그냥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일정량의 기체 A에서 서로 다른 압력 P1, P2에서 절대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나는 압력 P1에서 절대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일정량의 A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식을 굳이 바꿔놓지 않더라도 바로 알아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P2가 P1보다 큰 압력이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쵸? 왜? 우리가 같은 온도로 고정해 놨을 때 P2에서의 부피가 P1에서의 부피보다 작아. 그러려면 압력이 더 커야 돼. 이 정도의 얘기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이제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비례와 반비례의 개념을 최대한 이용해 주는 거죠. 부피는 압력과는, 괜찮니? 수민아. 압력과는 반비례하고 온도와는 비례한다는 개념을 최대한 열심히 이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든 딱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아마 충분할 거고요. 그럼 나의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나에서는 이번엔 T, V고, 이번에는 A하고 B가 똑같이 같은 압력인 P1에 대해서 해놓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걸 고정시켜 놓을게요. 그럼 되게 단순해지는 게, 봐봐. P1 같은 압력에서 T 같은 온도를 고정시켜 놨을 때 부피가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이제 뭐밖에 안 남아요? 몰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크니까 결국 A의 몰수가 B의 몰수보다 크단 얘기지. 그래야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크겠죠. 온도, 압력 다 같은 상태에선. 그렇단 얘기거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겁니다. 기억, 가에서 P2가 P1보다 크다. 이미 우리가 가를 분석해서 얻어낸 값이고요. 니은, 기체의 양, 즉 몰수는 A가 B보다 크다. 이미 우리가 나를 분석해서 얻어낸 값이고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 거, 나에서 압력이 P2가 되면, 자, P2는 더 큰 압력입니다. 그쵸?
그럼 이미 우리는 앞에서 봤어. P1에서 P2 즉 압력이 커지니까 기울기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나에서도 똑같아. 결국 압력을 높이면 기울기는 낮아질 겁니다. 그쵸? 그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죠. 자, 6번 같은 문제가 어떤 의미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7번 같은 문제는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6번은 계산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6번 같은 문제와 7번 같은 문제 이 두 개가 가장 메인이 되는 핵심일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서 분석해서 풀기 위해서 6번 같은 걸 연습해야 되고, 계산적인 걸 연습하는 가장 최소한이 되는 게 이제 7번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 뒤에 지금 아마 정한이가 열심히 풀어보고 있는 쪽에 있는 저 문제들이 저기가 메인인데 풀어보시고 계속 풀어보셔도 돼요. 거기가 메인인데 거기에 가기 위한 이제 연습이지. 이대로 쭉 가면은 정한이는 오늘 얻어가는 게 없는 거니까 앞에 좀 풀다가 그쪽 문제도 몇 개 건드리고 끝냅시다 오늘 그러면. 아, 21쪽에 8번? 아, 네. 그럼 7번 일단 풀고 8번 여기까지는 일단 쭉 풀게요. 그럼 일단 7번 볼게요. 7번을 보시면 그림은 27도 C기압에서 일정량의 기체를 실린더에 넣고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킬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근데 나 아직 몸이 덜 났는데 나 참 열심히 한다. 아, 아무튼 자, 그래서 27도씨 1.5기압 1리터라고 되어 있으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가에 있는 거를 일단 나열해 볼게요. 가에 이 주어진 정보들에 대해서 나열해 보면 P가 1.5다라는 걸 일단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는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는 300입니다. 요건 이제 27도씨를 그대로 계산해 쓰려고 하면 안 되죠.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되니까 273을 더해서 300K, 300켈빈 이렇게 일단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일정량의 기체를 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은 T분의 PV 이 정도로 식을 또 고쳐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N은 일정하다를 써야 되니까 N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옮겨주는 거죠. 아니 R은 안 지우고 싶지 않으면 R 그대로 써도 돼요. R T분의 PV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차피 저 R은 이 문제 끝날 때까지 계산할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생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적히는데 그러면 가에서 우리는 몰수가 아예 어떻게 표시해 둘 수 있는 상태가 되냐면 300분의 1.5 이 정도로 일단 표시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앞으로 나에서도 그렇고 다에서도 그렇고 몰수는 계속 300분의 1.5여야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근데 나를 보시면요. 나에서도 몰수는 여전히 방금 얘기한 것처럼 300분의 1.5여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온도는 3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압력을 안 알려줬거든? 근데 압력 몇이게? 안 알려주지 않았어. 2예요. 자, 압력이 2일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압력 1.5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자, 가는 지금 압력 1.5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문제에서 1기압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얘가 1.5기압이 되려면 저 위에 추가 0.5기압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기압 1기압과 저 추의 압력인 0.5기압이 합쳐져서 1.5기압이 되는 거잖아. 항상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화원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결국 화투에서 정말 많이 쓰니까 얘기를 해주면 항상 피스톤을 기준으로 피스톤 양쪽의 압력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피스톤 내부의 기체의 압력이 1.5기압이라면 피스톤 위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도 1.5기압이어야 돼요. 그래서 피스톤 양쪽의 압력은 항상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 게 총 1.5기압이어야 되니까 그 중에 대기압 1기압 빼면 추가 0.5기압이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선 그 추가 한 개 더 늘어났으니까 2기압인 거지. 이걸 그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온도 300K이고 온도 300켈빈이고 P가 2면 V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저 N자리에다가 300분의 1.5 대입하면 되고요. 는
T 자리에는 300 대입하면 되고요. 분의 P 자리에 2 대입하고 V 이렇게 하면 이때 V 값을 이걸 정리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쵸? 뭐냐? 4분의 3이냐?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다는 이제 온도를 높일 건데 압력은 여전히 이기압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N도 여전히 300분의 1.5여야 됨. 근데 부피가 다시 1기압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의 온도도 똑같아. 이제 절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 이상기체 상대, 그러니까 기체 문제들 자체가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을 내가 지금 문제에 필요한 형태로 변형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공식이 그 문제의 핵심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다 다 모든 걸 거기다 대입하고 모든 값은 그 식을 토대로 구하고 하면 돼요. 처음 변형하는 거, 가공하는 과정만 거치고 난 다음에 그 공식, 내가 가공해서 만들어낸 공식이 문제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자, 8번 볼까요? 7번 좀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정리 좀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기억, 니은, 디귿 구하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디귿 같은 경우는 T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한 온도에서 273을 다시 빼면은 T 섭씨 온도 T가 나오는 거니까 아마 요 안에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해결이 될 거고요. 8번 볼게요. 자, 8번에서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그냥 화투 전반에서 특히나 기체 파트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콕이 풀려있는 실린더. 그러니까 콕 좀만 기운 내봐. 식이 풀려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처럼 피스톤이 그냥 자유로운 상태인 이런 실린더일 때와 강철 용기일 때를 구분해서 보면 되는데, 강철 용기는 절대로 V 값이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요. 그리고 콕이 안 잠긴, 콕이 자유로운 상태의, 피스톤이 자유로운 상태의 실린더는 뭐가 변할 수 없냐면 P 값이 변할 수 없어요. 어쩌지 않는 이상, 방금 위에서 봤던 7번처럼 막 추를 올려주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혹은 외부 기압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실린더를 놓고 그냥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압력은 대부분 당연히 그 상태에서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린더는 압력이 변할 수 없는 용기가 돼요. 그리고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할 수 없는 용기가 됩니다. 근데 뭐는 강철 용기와 같은 거야? 콕이 잠긴, 그러니까 피스톤이 자유롭지 않은 실린더는 강철 용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부피가 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고, 얘는 압력이 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피스톤 바깥의 압력과 계속 같아야 되니까 그 같은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는 우리가 조건을 변화시켜 줄 때 압력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게 변하게 되고요. 얘는 우리가 조건을 변화시켜 줬을 때 부피를 제외한 다른 게 변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변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변하는 게 압력이 변하고요. 얘한테서 변하는 게 부피가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철 용기랑 실린더의 기체를 담아놓고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얘는 부피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압력이 변해버리고요. 그리고 얘는 압력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부피가 변합니다. 그치? 그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도 문제에서 그림은 절대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와 실린더에 각각 내용 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식은 PV는 NRT를 일단 갖다 놓을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결국은 사용해야 될 게 뭘 확률이 높냐면 N은 T분의 PV일 확률이 좀 높긴 높아. 근데
한번 봅시다. 가에서는 현재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압력은 몰라요. 근데 부피가 5입니다. 그리고 몰수가 0.1이라 그래요. 그리고 절대 온도는 어차피 T예요. 문제에서 T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엔 나를 볼게요. 나는 어떤 상태냐면 얘는 압력도 알아요. 1기압이죠. 피스톤 위쪽에 1기압이면 피스톤 아래쪽도 1기압입니다. 그래서 실린더 안에 있는 용기에 실린더 안의 기체는 압력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외부 압력이 변해야만 내부 압력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외부 압력 1기압이니까 안에도 그냥 1기압일 텐데 이때 부피는 5고요. 몰수가 0.2고 이때 T거든요. 이건 식을 세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것도 괜찮고요. R에 대한 식을 세워도 괜찮아요. 근데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을 풀려면 R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좋아요. 결국 아까 우리 목적이 뭐였어? 일정한 하나를 이용해서 서로를 비교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 값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R은으로 바꾸면은 NT분의 PV가 되거든요. 그래서 NT분의 PV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쟤는 문제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 값이에요. R 자체가 상수니까. 그래서 여러 개가 다 바뀌고 있을 때는 R은으로 식을 표현하면 가장 이제 쓰기가 좋아지는데 자, 이 상태에서 써보면 NT, 즉 0.2T분의 5가 되거든. 그치? 그럼 이 R 값은 여기서도 0.2T분의 5여야 되거든. 그러면 P가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R 값이 저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그렇게 얘의 압력은 2분의 1기압이구나, 0.5기압이구나를 알아낼 수 있게 되면서 기억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으로 내려가 볼게요. 니은, 온도가 2T일 때 네온의 압력은, 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좀 지우면서 정보를 바꿔봅시다. 됐죠?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셨으면 자, 니은하고 디귿을 어차피 공통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2T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아까 제가 강조한 부분이 여기서 발동하는 거죠. 뭐냐? 가에선 뭐가 변할 수 없다? 부피가 변할 수 없어요. 근데 몰수도 당연히 못 변해. 몰수가 바뀌려면 우리가 네온을 더 넣어주거나 네온을 빼줘야 몰수가 바뀌는 거잖아. 아니면 연금술이 일어나던가. 근데 그냥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온의 몰수도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얘도 못 바뀌고 얘는 강철 용기라서 부피도 못 바뀌면 무조건 뭐가 바뀌어야 돼? 압력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근데 식 자체가 온도가 2배가 되면 압력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T에서 2T가 됐을 때. 그쵸? 그래서 얘도 압력이 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강철 용기니까 변할 수 있는 게 지금 압력밖에 없어요. 온도는 변할 수가 없어. 자, 근데 나는 어때요? 피스톤이 자유로운 실린더잖아. kok이 잠겨있지 않은 피스톤이 자유로운 실린더니까 이번에 얘는 뭐가 변할 수 없냐면 압력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몰수도 여전히 변할 수 없어요. 네온을 우리가 넣어주거나 빼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얘는 온도가 2배가 됐을 때 변할 수 있는 게 이거 부피뿐이거든요. 요건 되게 당연하죠.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는 2배지. 굳이 식을 안 봐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니은 온도가 2T일 때 네온의 압력은 가하고 나하고 같은 게 맞죠. 둘 다 1기압인 거니까. 그 다음 디귿 온도가 2T일 때 네온의 밀도는 가와 나 했을 때 밀도 같은 경우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차피 지금 둘 다 가하고 나하고 둘 다 들어있는 물질은 네온이고 그럼 질량을 진짜 구해볼 수도 있어요. 0.1몰이면 0.4g이겠지? 0.2몰이면 0.8g이겠지? 이렇게 질량을 구해서 해도 되는 건데 네온의 원자량이 4이기 때문에 구해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어차피 뭐 하면 돼? 부피분의 몰수 그냥 하면 되지 않냐는 거지. 어이구야 미안합니다. 정신 오락가락 하나 봐요. 16이죠 16. 16도 아니잖아. 20이죠 20. 20. 그러면
다시 구할까요? 그래요. 2g 헬륨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4g.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처음에 그거 용기랑 그 용기에 대한 두 가지 차이 설명해 드렸을 때 거기서 해결됐을 것 같은데, 그치?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강철 용기는 절대로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고, 피스톤이 자유로운 용기, 피스톤이 자유로운 실린더는, 우리가 오른쪽처럼 생긴 거 실린더라고 해요. 그래서 피스톤이 자유로운 실린더는 압력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피스톤이 잠겨 있는, 피스톤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콕이 잠긴 상태의 실린더는 강철 용기와 같은 겁니다. 부피가 변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예? 7번 답이요? 혹시 다른 학생이 알면 좀 불러주라. 찾았어요. 1번이에요. 네. 아이고.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31페이지긴 한데 우리는 이제 바로 넘기면 되는 거기죠. 여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여기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거를 계속 끝까지 다 풀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맞아서 이어서 풀 건데, 방식은 여태까지 우리 하던 이 방식 있지? 이거 그대로 다시 그대로 합니다. 이거 그대로 다 똑같이 쓰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 여기 그대로, 여기 풀어보면 풀릴 거예요. 앞에 거랑 여기는 어차피 방식이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33페이지 혹시 정한이 뭐 어떤 거 풀리고 어떤 거 안 풀렸어? 33, 34. 33에서는? 응? 10번이랑 14, 15 풀었어? 오, 15 풀었어? 자, 여기서 하나만 골라서 같이 푼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사실 12번을 풀고 싶긴 한데 12번이 진짜 전형적이죠. 제일 중요하거든요. 12번이 정말 세상에 제일 중요한 유형인데, 근데 이거 12번 풀고 나면 오늘 진도를 나갈 만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 중인데 다음에 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12번 말고 그냥 진도를 나가지 말고 문제를 더 풀까? 오늘 만약에 진도를 나가면 물에 대한 진도를 나갈 건데, 물이요? 예, 쉬워요. 오늘 내용은. 진도를 가요. 진도를 먼저 나가고 시간이 되면 차라리 문제를 다시 좀 푸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용이 쉬우니까 좀 그 내용부터 먼저 합시다. 자, 이제 남은 게 우리가 물질의 상태,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 파트에서 우리가 크게 다루는 게 결국 이제 네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건데, 기체, 액체, 고체, 용액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용액 파트는 할 게 좀 꽤 있어요. 용액 파트 자체만 해도 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여긴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체하고 고체 파트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기체고, 기체 문제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해본 거고, 근데 액체하고 고체 파트는 별로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액 파트가 되고 나면 뒤에 이제 반응열이, 그러니까 엔탈피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 평형이 있는 건데, 우리가 화평2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일단 안 하고 할 건데, 얘는 그 정말 진도를 빡세게 나가는 학교를 제외하면 잘 안 하거든요. 화학평형 이론까지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모르니까, 하는 학교만 해야 되니까 얘는 못 나가도 된다고 쳐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이 정도인데, 얘가 한 번 정도 수업이 필요하고요, 요게 2번 정도 수업이 필요하고요, 요게 한 3번 정도 필요해요, 수업이. 그럼 이것만 하면 지금 6주거든, 이것만 해도. 근데 우리가 지금 남은 주 수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한 7주, 8주 정도 남았을 거거든. 8주도 안 남았을 텐데, 한 7주 정도 남았을 텐데,
그러네. 설날 수업해요? 아, 설날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설 당일이야? 네. 안 하면 6번. 못 하나요? 우리 그 설날 어디 가 다? 아직은 아, 설은 좀 고민해 봅시다. 설 빼면 오늘 빼고 6번 남았어? 용액을 2번에 끝내요. 용액이 3번인 이유가 용액은 진도 나가는 데는 2번이면 충분한데요.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해야 되니까 3번으로 잡은 거거든. 엔탈피도 진도만 나가는 건 1번이면 되는데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1번 더 잡은 거거든. 2번으로 잡은 거거든. 그럼 두 문제 해서 1시간은 해요. 2.5, 1.5. 오늘 액체 고체를 다 정리해야 되나? 오늘 액체 고체를 다 하면 됨.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봅시다. 액체 고체는 다 쉬워요. 좀 쉬운 내용들 위주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끝내봅시다. 왜냐면 액체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단원명은 액체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구라예요. 왜냐면 액체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주구장창 물 얘기합니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물의 특이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것만 딱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나가면 돼. 물의 특별한 성질에 대한 거. 자, 일단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을 쭉 정리해 봅시다. 일단 뭐가 있어? 물은 뭐예요? 일단 화학식이 뭐야? 그쵸? 원자식 화학식이 H2O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결합각이 104.5도인 구분형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극성을 띠고 있죠. 극성 안 했다. 안 했다. 그거부터 해야 되네. 미쳐버리겠네. 너무 바쁘다. 오늘 그걸 합시다. 쌍극자를 해야 돼.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저 돌아버리겠네. 갑자기 마음이 꺾이는 듯한 이 기분. 야, 아무튼 해봅시다. 화투는 화투는 매년 이렇게까지 바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바쁘지? 설이 걸려 있어서 한 번 수업이 빠지는 게 큰 것 같다. 근데 설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하려면 하고 싶은데 우리 시간대가 좀 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은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설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아무튼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H2O가 104.5도이고 구분형이고 극성이고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극성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얘기를 최대한 빨리 해볼 건데, 앞쪽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기체랑 액체랑 고체라고 하는 걸 이루는 게 이미 여러분 3단원이나 뭐 그 화원 3단원이나 이런 데서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결국 액체의 상태를 구분하게 되는 건 이 물질의 상태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 이 물질을 이룬 입자들 간에 얼만큼의 간격을 두고 있느냐, 즉 얼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화원 3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했었냐면, 분자 간의 힘이라던가 아니면 이 결합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결합력이 가장 강한 공유결합, 공유결정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끓는 점을 갖고 있고요. 왜냐면 그 공유결합이 끊어져야만 상태가 변하는 거라서. 근데 공유결정 말고 그거보다 약간 약한 이온결합 물질들은 조금 더 낮은 끓는 점을 갖게 됩니다. 공유결정들에 비해서.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꽤 높은 끓는 점을 갖고는 있죠. 그리고 금속결정도 마찬가지지. 사실 금속결정과 이온결정은 딱 놓고 비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온결정은
굉장히 그 편차가 커요. 공유 결정보다도 높은 끓는 점을 갖는 이온 결합 물질도 존재할 수 있고, 오히려 분자 결정보다도 낮은 끓는 점을 갖는 이온 결합 물질도 있나? 아무튼 뭐 워낙에 좀 편차가 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결합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문제는 우리가 분자의 결합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해요. 왜냐면 분자를 이루는 그 분자 안의 원자들끼리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화학결합이랑은 아예 다른 거거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자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물리적인 결합력입니다. 화학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화학적인 결합력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결합인 세 개의 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에 비해서 훨씬 약합니다. 이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중에서 이 분자의 결합력 중에 가장 직관적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쌍극자 사이의 힘. 그쵸?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쵸? 뭐 생긴 건 처음 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이야. 왜 쌍극자라고 하는 건 뭐겠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그러니까 얘는 극성 분자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화원에서는 그냥 쌍극자 모멘트의 힘이 0이 아닌,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만 했으면 다 쌍극자였는데 화투는 아예 극성 분자가 쌍극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쌍극자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던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의 그 정전기적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건 분자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분자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분자가 있으면 이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된단 말이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이게 쌍극자 사이의 힘이에요. 얘가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힘이지. 근데 그럼 무극성 분자들은 힘이 없냐고. 무극성 분자들은 분자 간에 힘이 없나? 만약에 무극성 분자들이 분자 간에 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뭐가 불가능하냐면 고체 상태의 무극성 분자가 불가능해집니다. 분자 간에 힘이 없으면 얘네들을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고체 상태일 수가 없어져요. 근데 간단하게 드라이 아이스 뭐예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무극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 즉 드라이 아이스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극성 간에 힘이라는 게 없으면. 그럼 무극성 사이에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무극성 사이의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명칭은 분산력이라고 부릅니다. 쌍극자의 힘은 다른 이름으로 반데르발스의 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이고, 반데르발스. 네, 이거는 뭐 됐고, 일단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무극성 분자가 있고 무극성 분자가 있어. 근데 이거는 무극성 분자끼리만 놓고 보면 처음에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처음 설명할 때는 옆에 극성 분자가 하나 관여하는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무극성 분자들이 막 몰려있는데 지나가던 극성 분자가 이 근처를 싹 하고 지나갔어. 되게 가깝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극성 분자가 가까이 왔을 때 이 무극성 분자는 이 극성 분자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동, 전자의 이동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전자가 자유롭지 못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전자가 아예 못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 분자 안에서 재배치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거든.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까이 쓱 지나가면서 얘한테 플러스가 가까이 지나가면 그때 얘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막 치우쳐지게 돼요. 플러스가 지나갔다고 했지? 반대네요. 플러스가 지나가면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치우쳐지게 됩니다. 지나가는 플러스에 잡아 끌리는 거지. 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쭉 치우쳐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죠.
일종의 전자 요동 같은 게 발생하는 거지. 전자가 요동치는 현상 같은 게 발생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요동치는 현상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잖아? 우리가 이런 걸 유발 쌍극자라고 합니다. 원래 쌍극자인 게 아니라 유발된 쌍극자인 거야. 그래서 이 유발 쌍극자라고 하는데 유발 쌍극자가 생기면 이 옆에 있던 무극성 분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전체 입자들이 다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지. 그러면 쭉 퍼져나가.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쭉 퍼져나가다 보면 얘는 원래대로 돌아오긴 할 거거든? 근데 퍼져나가는 다른 원자들에 의해서 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얘도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이렇게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파도처럼 이렇게 쭉 계속 만들어져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처음에 얘가 지나갔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원자들이 처음 형성됐을 때 그냥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 그 이후로 이 파도는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긴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무극성인 건 맞지만 계속 순간순간 유발 쌍극자가 되면서 일시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속적으로 띱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무극성 분자들끼리는 인력을 띠게 돼요. 이 유발된 쌍극자들에 의해서. 되게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가는 전하의 영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도된다. 그리고 그게 인력을 만든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산력이라고 불러. 왜? 전자가 분산되듯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힘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분산력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이동할 전자가 많을수록 강하겠어요? 이동할 전자가 적을수록 강하겠어요? 많을수록. 많을수록 더 크게 치우치면서 더 크게 파도가 치니까 더 크게 분산력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인력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수가 많을수록 분산력이 커지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물질의 전자수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분자량이 크면 전자수가 많겠죠. 왜? 분자량이 크면 뭐가 일단 많을 테니까. 양성자가 많을 거고. 양성자가 많으면 전자가 많은 거지. 그래서 분산력은 분자량과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튼 다른 전하와 상호작용만 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극성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건 아니에요. 극성 분자도 겉으로 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거기다 플러스로 분산력이라는 힘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분산력은 사실 세상 모든 물질에 다 존재하는 힘입니다. 무조건 다 있어야 돼. 근데 우린 보통 분산력을 무극성 분자의 힘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극성 분자한텐 이거밖에 없거든. 극성 분자는 여기다가 쌍극자 사이의 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무극성 분자는 이 분산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중에 무극성 분자가 더 약한 이유 그게 걔는 분산력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극성 분자 쪽이 더 강한 이유 걔가 쌍극자 사이의 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일반적으로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분자 간의 힘이 세거든요. 근데 분자량이 압도적으로 크게 차이 나면 무극성 분자의 분자 간의 힘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자량이 한 20부근인 극성 분자가 있고 분자량이 한 300부근인 무극성 분자가 있다고 치면요. 그러면 분자 간의 힘이 이쪽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분산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극성 분자, 쌍극자의 힘 가지고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되게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화원에서도 이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원에서 이런 분자 간의 힘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 항상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분자량이 비슷한 이란 표현이 항상 달려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분자량이 비슷하면 일단 분산력이 비슷하다라는 걸 전제로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한 하면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분자량이 비슷하면 그럼 둘의 분산력은 비슷하겠지. 그러면 그때는 쌍극자 사이의 힘이 있는 극성 분자 쪽이 무조건 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분자의 결합력이라고 하는 게 3개 있거든. 그 중에 2개를 다뤘어요. 나머지 하나가 뭐게?
어차피 얘가 우리가 방금 수업하려고 했던 물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얘기라서 같이 바로 이어서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얘는 그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화학 결합이 아니라고 했지만 1번 얘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얘가 제일 세니까 그런 거거든요. 얘는 화학 결합에 가까운 힘을 갖고 있어서 결합이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화학 결합은 아니에요. 뭐야? 우리가 화학 결합은 분명히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결합자가 붙어 있는 게 또 있을걸? 물론 이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생소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수소결합. 아, 생소한가 봐요. 아, 네, 다 생소한가 봅니다. 네,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소결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얘도 분자 간의 힘입니다. 근데 수소결합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쌍극자 사이의 힘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해지냐면 고작 해봐야 쌍극자의 힘, 즉 분자의 결합력 수준이면서 거의 이온 결합에 맞먹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 일어나냐면 분자를 이루고 있는 두 개가 서로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쌍극자의 힘, 그러니까 극성처럼 한쪽으로 전자가 좀 치우쳐지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전자를 한쪽에 완전히 뺏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뭐나 다름없어? 이온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성이 굉장히 강한 공유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온성이 굉장히 강한 금속결합인 거지. 그래서 금속결합이 아니란다. 이온성이 굉장히 강한 그 공유결합 분자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거의 이온결합에 맞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슷한 분자량뿐만 아니라 분산력이 한참 큰 애들보다도 더 높은 끓는 점을 갖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이 그렇지.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자량이 60, 분자량이 막 100몇 막 이런 애들짜리 애들보다 끓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물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인데, 자, 수소결합은 조건이 뭐냐면 방금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한쪽은 뭐여야 되냐면 수소여야 돼요. 왜? 이름이 수소결합이니까. 이 수소가 수소보다 압도적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거 누구 있어? 그쵸, 당연히 플로린이 있겠고, 플로린 또 플로린 다음으로 전기음성도 큰데 누구야? 산소, 또 질소까지. 이 셋과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직접 결합해야 돼. F와 결합한 수소, 혹은 산소와 직접 결합한 수소, 혹은 질소와 직접 결합한 수소는 수소가 덩그러니 바깥으로 노출됩니다. 근데 심지어 바깥으로 덩그러니 노출된 수소 원자라는 건 뭐예요? 양성자죠. 전자를 뺏긴 상태의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팔끝에 양성자 하나가 띡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인력으로 뭘 잡아당기냐면, 그 엄청난 인력으로 엄청난 힘으로 다른 F나 O나 N을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화학결합처럼 보인다고 해서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이 안에서의 결합이 수소결합인 게 아니라 이런 결합을 했을 때 이쪽이 양성자가 완전히 노출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면서 다른 또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굉장히 강하게 뺏어왔을 이 셋을 만나게 되면 이 사이에 이 분자 간의 힘이 정말 강력하게 형성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결합 조건은 뭐냐면 FON과 직접 결합한 수소가 다른 FON과 결합하는 걸 수소결합이라고 부른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소결합은 분자 간의 결합력 중에서 다른 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한 힘이 돼요. 그래서 그 분자량이 18인 물에 끓는 점이 100도인데 이 100도씨에 끓는 점을 넘어가려면 거의 그래도 한 120, 130 이렇게는 넘어가야 돼요, 분자량이. 그래야 분산력만으로 100도에 끓는 점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분자량이 낮은 물질들은 물보다 다 빨리 끓게 되는 거예요. 분자량이 어느 정도 높아도 물보다 다 빨리 끓어요.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어차피 이거 얘기한 김에 바로 우리가 원래 오늘 얘기하던 물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게, 물의 대부분의 성질은 결국 이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납니다. 근데 물은 다른 그 어떤 수소결합 물질이랑도 다른 굉장히 특이한 의미를 갖는 특이한 구조를 갖는데, 그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수소결합 때문이기도 한데, 두 번째, 수소결합인 동시에 구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의 특징 중에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물은 얼음이 되면, 물은 온도가 낮아지면, 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도 다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 모든 물질들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온도가 낮아져서 고체가 될 거면 입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으면서 이렇게 배열됩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돼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고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고체가 될 때 보통 물질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완전히 고체가 되지 않아도 고체가 되기 어느 정도 전부터 고체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입자들이 뭉쳐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고체처럼. 물론 그때는 우리가 잘 보이진 않아. 근데 그게 그 어느 점이 되면 갑자기 따다닥 붙으면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고체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물끼리는 이렇게 붙을 수가 없어요. 물 분자끼리 이렇게 붙을 수가 없어. 왜? 물 분자 사이의 힘은 무조건 수소 결합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결합을 할 수도 없어요. 수소 결합만 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 분자는 어떻게 결합되어야만 하냐? 자, 물이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H2O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 산소랑 수소 결합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얘가 여기 산소랑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해야 되고요. 얘가 여기 산소랑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해야 되고요. 이 수소가 또 여기 산소랑 수소 결합을 해야 되고요. 얘가 여기 산소랑 수소 결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육각형을 띠게 됩니다.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은데 얘를 좀 일로 옮겨주면 되니까 뭐. 그래서 물 분자는 고체가 되면 육각형이 되거든. 이게 엄청나게 특이한 점인 게, 혹시 여러분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뭐냐면 얼음 안에 들어있는 메탄이거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물 분자는 얼음으로 배열될 때 육각형으로 배열되는데, 그럼 내부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여긴 원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빈 공간이에요. 근데 어떤 얼음이든 저 안에 입자를 넣지 않고 다 밀어내면서 얼음이 얼어져요. 그러면서 저 안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게? 물일 때보다 부피가 커집니다. 물을 제외한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고체의 부피는 무조건 액체보다 작거든요. 당연한 거야. 고체는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액체는 입자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액체의 부피가 고체의 부피보다 무조건 커요. 근데 유일하게 물과 얼음만 얼음의 부피가 물보다 큽니다. 그게 이렇게 배열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에 빈 공간이 생겨버려. 그래서 얼음은 그 안에 산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산소가 안에 담겨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얼음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요. 단순히 이게 그냥 생긴 것만 특이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피가 얘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음뿐만 아니라 물 자체가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냐면, 자, 이게 온도예요. 그리고 여길 0도씨로 하면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한 여기쯤을 0도씨로 하고,
한 이쯤을 4도씨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부피. 그래서 온도와 부피에 대한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도씨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음이고 여기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0도씨에서 얼면서 부피가 오히려 확 크게 증가해요. 근데 모든 물질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무조건 부피가 감소해야 되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져야 되거든. 그쵸? 너네 이 부피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고체 상태에서의 부피는요. 고체 상태에서 입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얘네들은 온도가 낮을 땐 거의 운동을 안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고체 분자들도 운동을 해요. 고체 분자는 보통 무슨 운동을 하냐면 제자리에서 진동하거든. 근데 이게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진동이 강해져. 그러면 입자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 진동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 서로 좀씩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열팽창이라는 게 일어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거지. 고체든 액체든 다. 물론 기체가 그게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것도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건 당연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얼음의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의 부피가 커지는 건 당연하거든. 근데 물의 아주 특이한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왜냐면 물은 얼면서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정말 특이한 특징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어는 준비를 하느라 물은 4도씨보다 낮은 온도일 때 점점 오히려 부피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얘가 얼음이 되기 위해서 분자들이 배치가 되면서 빈 공간이 생겨버려. 그 물 안에. 왜냐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얼음이 되려면 육각형 딱 채워지려면 그전에는 육각형을 채우기 위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물 안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4도씨의 부피가 가장 작아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고 신기한 특징이냐면 자, 물의 부피가 4도씨에서 가장 작다는 소리는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가장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모든 호수의 밑바닥의 물은 4도씨입니다. 바다의 심해의 물도 4도씨예요. 무조건 밑에 깔려있는 물은 무조건 4도씨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물도 4도씨는 무조건 유지됩니다. 왜? 4도씨보다 높으면 오히려 떠버리거든, 위로. 4도씨보다 낮으면 오히려 위로 다 떠버려요. 4도씨가 제일 무거워서 4도씨가 항상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호수가 깡깡 얼어있어도 밑엔 무조건 물이 흘러다닙니다. 밑에는 4도씨의 물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바다는 얼지 않죠, 웬만하면. 그 강 같은 데 호수가 얼어도 거기는 생명체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4도씨의 물에서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물의 생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의 특성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되게 중요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물은 4도씨에서의 부피가 가장 작다. 그래서 4도씨에서의 밀도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아이고 오늘 물만 딱 하고 끝낼게요. 물 딱 2개 정리할 거 2개만 더 하면 아마 될 거예요. 2개만 더 하면 되는 거 맞나? 그쪽에 0도씨에서 저렇게 뚜껑 켤 수가 있어요? 네. 상태가 변하면서 부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물병에 물 가득 채워놓은 상태로 얼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럼 얼면서 부피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 막 병이 깨져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징잠력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됐고.
딱 2개만 더 얘기하면 끝나는 거 맞네요. 자, 2개만 더 얘기하고 끝낼 테니까 두 분 다 정신 좀만 차려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강한 인력 때문에 생긴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이 물의 밀도, 그러니까 부피, 4도씨일 때 가장 작은 부피, 가장 큰 밀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점 말고도 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워낙 강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갖는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물 분자들은 중력이나 이런 걸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이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물 분자들이. 물론 물 분자들 혼자서 중력은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 분자들끼리 중력을 이긴다는 얘기는 물이 거꾸로 솟아오른다는 얘기인데 그건 물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동력을 밖에서 가해주면 세상 그 어떤 물건이든 다 중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력을 가해주는 경우도 말고도 물 분자는 어떤 것만 있으면 쉽게 중력을 이기냐면 얇은 관만 있으면 중력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관 현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표면 장력에 대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표면 장력 얘기를 해봅시다. 자, 표면 장력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말 그대로 물은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이 만들어줘요. 왜냐면 물 분자들끼리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분자와의 상호작용도 물 분자끼리의 상호작용보다 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물질이 있으면 이 물 분자들이 다른 물질과도 상호작용하지만 그런 모든 상호작용보다 지들끼리 상호작용이 너무 강해서 지들끼리 똘똘 뭉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면적이 최소화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워낙에 똘똘 뭉치니까.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물컵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여기다 물을 계속 따라도 물이 넘치지 않고 이렇게 볼록할 때까지 담기는 이유가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인 거냐면 얘는 이 유리컵과의 상호작용보다 지들끼리 상호작용이 강하니까 지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여기서 물 분자끼리의 상호작용보다 물 분자와 유리컵 사이의 상호작용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진지게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치? 유리랑 좀 더 친했고 지들끼리 좀 덜 친했잖아? 그러면 진지게 다 흘러내렸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 컵, 이 위에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유리컵보다 지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더라도 서로 놓질 않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 조금 더 넣다 보면 어떤 현상이 결국 발생해요? 예, 자기들끼리의 장력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할 정도로 물 분자가 많아지게 되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 표면 장력은 그래서 어떨수록 무조건 강하냐면 수소 결합이 강할수록 표면 장력은 강한 상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떨 때 수소 결합이 강하냐면 자, 온도가 높을수록 수소 결합이 강하겠어요? 낮을수록 수소 결합이 강하겠어요? 이건 사실 모든 분자 간의 힘이 다 공통입니다. 네, 온도가 낮을수록 힘이 강할 거예요. 이거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온도가 낮을수록 결합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어떠니까? 입자들이 안정적이잖아. 입자들이 운동성을 덜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합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더 볼록 튀어나올 때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조금만 볼록 튀어나와도 금방 다 넘쳐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유리판 같은 데다가 놓고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막 35도쯤, 그러니까 똑같이 한 방울씩 떨어뜨려도 한 35도 되면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떨어지고요. 한 10도씨 정도 물을 하면은 얘가 좀 동그랗게 딱 뭉치고요. 0도씨 가까운 물을 하면은 거의 진짜 딱 동그랗게 완전 딱 뭉쳐 있습니다. 이게 표면 장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표면 장력이라는 게 어떤 일을 만들게 되냐? 자, 이 표면 장력과 빨대가 만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대를 꽂아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담아 놓은 데다가
빨대를 꽂아 놓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원래는 우리가 답은 여기랑 같은 높이까지만 올라와야 정상이거든요. 왜? 예, 그쵸.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과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요 관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은 자기들끼리의 응집력도 강하지만 물과 다른 물질의 응집력도 상상 이상으로 강하거든요. 다른 용액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용매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 중에서 물이 가장 다른 물질들과 제일 친한 힘이 강해요. 다른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지들끼리 뭉치는 힘이 너무 세서 그렇지 다른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들도 다른 용매들에 비하면 훨씬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물을 담아놓게 되면 얘네들이 이 벽에 이루는 주로 이제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걸, 빨대 같은 걸 꽂아놓게 되면 얘네들이랑 친하니까 이 양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돼요, 수면이. 그래서 우리가 빨대 같은 걸 보면 수면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게 양쪽 끝이 이 빨대의 물질, 이 빨대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 올라갔는데 표면 장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표면 장력 때문에 얘는 표면력을 표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거든? 그래서 지들끼리 뭉치는 힘 때문에 아니 너네 왜 올라가? 그러면 나도 올라가 이러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어떻게 돼? 예, 양쪽 끝이 올라가요. 얘네랑 친하니까. 근데 얘가 너네 다시 올라갔어? 나도 올라가 이러면서 계속 양쪽이 올라가면 가운데 따라 올라가고 양쪽이 올라가면 가운데 따라 올라가고 양쪽이 올라가면 가운데 따라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발생해요. 언제까지? 얘네들이 본인들이 가진 표면 장력이 더 이상 압력을 이길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압력은 이 관이 좁으면 좁을수록 관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거든. 압력이라고 하는 건 면적당의 힘이라서 면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총 압력이라고 하는 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얘네들이 표면 장력이 이 힘을 이기기는 더 쉬워지지. 그럼 더 높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관이라는 것 자체가 털처럼 가는 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굉장히 가는 관에서는 이 물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쭉 타고 압력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진짜로 엄청나게 얇은 관을 이용해서 만들면 아예 뚫고 끝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근데 이게 선조의 지혜인 게 이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물질이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린 빨대 이런 건 당연히 모세관을 이용하는 건 알고 있지만 물론 결국 빨대도 우리가 쓰려면 빨아들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모세관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수건, 휴지가 모세관 현상에 의한 겁니다. 우리 수건을 보면 수건에는 털들이 이렇게 쭉 나 있잖아요. 그 털 하나하나가 모세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물에 대기만 하면 물이 쫙 수건에 빨리 올라가는 거지. 모세관, 그 털 하나하나가 다 모세관이라서. 그리고 휴지가 굉장히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섬유들이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섬유 하나하나가 모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지도 물에 갖다 대기만 하면 어때? 쭉 빨리 올라오면서 다 젖잖아요. 이렇게 쭉 젖어 올라가잖아. 그게 휴지가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휴지에서. 이렇게 하면 물에 대한 얘기 끝이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고체부터 그 뒤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합시다.